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결혼해서 애가 둘인 엄마입니다. 저에겐 믿기 어려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 식구 중 한 사람과 있었던 크나큰 이야기인데요. 희로애락을 모두 담은 사연이니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두 손을 모아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글을 써보겠습니다. 먼저 제 성장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네요. 몸이 남들보다 건강하고 튼튼했던 저는 학창시절에 여중여고에서 짱을 먹었습니다. 싸움 잘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주먹을 함부로 쓰는 양아치는 아니었고 동급생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괴롭히는 악의 무리에 맞서는 정의로운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럭저럭 친구들을 도와가며 주먹을 썼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니 시시때때로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답니다. 갑자기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지는 하구들이나 운동을 해서 강해진 애들이 저에게 허구한 날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제 소문을 들은 여러 여고생들이 우르르 제가 있는 교실로 쳐들어왔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다른 학교에서 짱을 먹던 애들이 승부를 겨뤄보자고 찾아오는 바람에 많이 귀찮아졌어요. 다른 구에서 온 학생이 3월의 어느 날 저희 반 교실 문을 쾅 열고 들어왔어요. 그의 뒤에는 깻잎 머리를 하고 껌을 씹는 애들이 뒤에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이윽고 저에게 도전장을 내밀러 온 근육돼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네가 오함여중 짱이었다며? 나 시부여중 대장이었어. 우리 누가 짱인지 대결해야 하지 않겠냐? 언제가 좋겠어? 나 이제 싸움질 안 할 거야. 조용히 공부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짱이고 뭐고 간에 네가 다 해먹어라. 내가 졌다고 말하고 다니라고. 오라? 너 겁쟁이였구나? 하긴 내 무적 근육 팔뚝을 보고 쫄지 않는 게 이상하지. 그래, 넌 족밥이니까 조용히 살아라. 그리고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 보이지 마라.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알겠냐? 알았으니까 그만 좀 나가줄래? 너랑 네 꼬붕들 때문에 교실 분위기가 험악해서 애들이 공부를 못하잖아. 저는 진심으로 공부를 제대로 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군가 싸움을 걸면 피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말에 낄낄대던 무리는 몸조심하라는 경고를 하더니 저희 교실에서 퇴장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겁을 먹었는지 눈치를 보며 가벼운 수다도 떨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전 친구들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공부를 다 함께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큰 목소리로 잘 지내보자고 말했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괴롭히는 일은 없을 테니 혹시 공경에 처하거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저를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고개를 돌리고 각자 공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교실이 조용했고 평범했어요. 적응이 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떠들었고 수업 시간에는 열중했죠.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와 담을 쌓고 지냈더니 도무지 책을 봐도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짝꿍에게 수학 문제를 자주 물어봤습니다. 짝은 조리 있게 쉽게 설명해줬고 저는 모르던 걸 하나 둘씩 익혀나갔어요. 다른 과목 역시 짝꿍 덕분에 아는 게 많아졌어요.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가려면 지금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성적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첫 중간고사가 있기 일주일 전에 제가 너무 무리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엄청 어지러웠어요. 잠을 줄이고 운동은 안 하고 공부만 하다 보니 코피를 쏟으며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학교를 하루 빠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링거까지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공부를 접어두고 밀렸던 잠만 푹 잤답니다. 이튿날 학교에 갔는데 반 애들이 모두 침묵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 물어보려다가 그냥 이런 날도 있는 거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짝꿍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선이야, 왜 그러고 있어? 내 얼굴 보기 싫어서 얼굴 가리고 있는 거니? 아니, 그게 사실은... 짝이 손을 내리고 얼굴을 보이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눈가에 시퍼런 멍과 터진 입술을 보고 말이죠. 너 얼굴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아니야, 그냥 모른 척해. 네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잖아. 넌 싸움 그만뒀다고 했잖아. 모르는 게 약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았었나? 누가 괴롭히면 바로 말해달라고. 나 싸움 포기 안 했으니까 누군지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자 짝은 옆반의 근육돼지 짱이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유인즉슨 짱이 남자친구와 100일이어서 교실을 돌며 돈을 걷고 있었대요. 다들 쉽게 지갑을 열어 돈을 내줬는데 제 짝은 부당하게 돈을 빼앗기는 게 싫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얼굴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전 교탁 앞으로 나가 돈을 빼앗긴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모든 친구들이 손을 들더군요.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 돈 다 돌려받아 줄게. 그리고 근육돼지년이 사과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기운들 내라. 제 말에 친구들은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다들 책만 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근육돼지의 꼬봉에게 전했습니다. 아이, 대장 꼬봉년. 누구? 나? 하! 이경순, 너 나한테 꼬봉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나는 대장의 오른팔이라고. 내가 학교에서 서열 2위란 말이야. 닥치고 돼지년한테 밥 처먹고 바로 우리 반으로 오라고 그래. 내가 한판 붙자 했다고 전해라. 뭐? 치, 좆도 아닌 년이 부르면 우리가 가야 하나? 아, 니들이 내 짝을 때렸으니 나도 돼지년 짝인 너를 쥐어 패면 되겠네. 그럼 바로 나한테 오겠지? 한 대 쳐맞아라 이년아. 저는 꼬봉의 눈과 주둥이를 가격해서 제 짝과 똑같이 얼굴을 망가뜨렸어요. 꼬봉은 저한테 2대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아무 짓도 못하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근육돼지년을 제 앞으로 데려놓으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몸을 풀며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근육돼지와 꼬봉들이 우르르 들어오더군요. 야, 이경순, 네가 얘 얼굴 이렇게 만들었냐? 그래야 네가 올 것 같아서 말이야. 이년 웃긴 년이네. 조용히 살겠다더니 내 오른팔 이유 없이 때려? 말은 바로 하자. 니년이 어제 내가 없을 때 남친이랑 100일이라고 돈 뜯어갔다며. 그리고 돈 주기 싫다는 내 짝꿍을 쥐어팼잖아. 그래서 나도 네 짝꿍을 똑같이 패준 거야. 자, 그럼 맞짱 뜰 이유는 충분하겠지? 그래, 좋다. 나도 니년이랑 안 싸우고 짱 된 게 찜찜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바로 시작이다. 들어간다! 돼지년은 황소가 달려오듯이 저를 향해 뛰어오더군요. 이에 저는 의자를 밟고 점프해서 무릎으로 돼지년의 턱주가리를 날렸습니다. 그대로 뒤로 자빠진 돼지는 다시 일어나 돌진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잽과 훅을 날리며 그년의 면상을 두들겨 패줬습니다. 저를 잡으려고 다가올 때마다 주먹으로 흐름을 끊어버렸죠. 싸운 지 30초 만에 근육돼지는 눈두덩이가 부풀어 올랐고 쌍코피의 입술이 다 터졌습니다. 머리는 사자머리가 되어 있었고요. 꼬봉들은 당황해서 응원을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죠. 교실 안에 같은 반 친구들은 입을 막으며 감탄하고 있더군요. 잠시 후 저에게 처절하게 맞은 돼지가 한마디 하더군요. 이년 좀 치네. 그런데 나한테는 한 방이 있지. 니년을 잡아서 개박살 내겠어. 그래, 들어와. 1, 2, 잽, 라이트, 어퍼컷, 엘보. 제가 돼지의 움직임을 모두 잃고 아웃복싱으로 뒤지게 패주자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저는 그년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을 쓸면서 교탁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하! 이년 졸라 무겁네. 야, 정신 차려봐. 어제 네가 삥 뜯은 거 다 돌려주고 내 친구들한테 사과해. 그러자 돼지는 끙 소리를 내며 눈을 뜨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만 때려! 살려줘! 엄마! 미친. 엄마는 집에 있겠지. 빨랑 사과해, 돼지년아. 알았어. 얘들아, 미안해. 돈 빼앗고 때려서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돈도 지금 당장 돌려줘라. 돼지는 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만 돈은 어제 남자친구와 만나서 모두 썼다고 하더군요. 경순아, 미안한데 돈은 없어. 어제 다 써버렸어. 진짜 한 푼도 없단 말이야.
한 번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럼 몸으로 때워. 네가 우리 반에서 42,000원을 뜯어갔으니까 4만 대만 맞아라. 잠깐만. 내 꼬봉들이 대신 줄 거야. 어이, 오른팔, 왼팔, 그리고 나머지 꼬봉들. 너네 주머니 좀 털어봐. 나 이러다 맞아 죽게 생겼다고. 아, 씨발. 저 돼지년 싸움 졸라 못하네. 경순이한테 개 족밥이었다고. 내가 저런 년 심부름이나 하고 다니다니 존나 개 쪽팔리다. 야, 저년 우리가 돈 안 주면 더 처맞는다니까 모아서 주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꼬봉으로 부려먹자고. 꼬봉이 말을 하며 무리들에게 돈을 걷어서 42,000원을 채워서 돈을 빼앗긴 친구들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저를 향해 박수를 쳤고 돼지와 무리들에게는 야유를 부리며 꺼지라고 했답니다. 이경순 최고! 우리 반 영웅이다! 우우우우 꺼져 이 양아치들아! 우우우우. 자, 이제 해결이 된 거지? 얘들아,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알려줘. 저런 년을 상대하는 건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 쉬우니까 주저하지 말라고. 알았지? 제 말에 모두 환호성을 하며 고맙다, 최고다, 싸움 좀 가르쳐달라 등등 여러 칭찬의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이제야 반 친구들이 제대로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공부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고 가끔 나쁜 년들과 싸움도 하면서 지냈어요. 대망의 고3 수능시험 날이 오자 긴장을 심하게 했는지 문제지를 받고 나니 안심이 되더군요. 모두 제가 풀어봤던 문제였고 기억이 뚜렷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아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이 뭔지 말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의 장래 희망은 경찰관이었어요. 경찰 중에서도 강력반 형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경위로 임명받고 집 근처 지구대 팀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은 대부분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행패를 부리는 남자들이었어요. 술 마시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보람된 일도 많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경찰 생활이 아니어서 2년 뒤에 강력계 형사로 지원해 사복을 입고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자 형사들이 제가 경찰대 출신이라 계급이 위였고 여자이다 보니 텃세를 심하게 부렸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말보다 행동으로 형사들의 생각을 고쳐주기로 했어요. 첩보원의 연락으로 불법 오락실을 탕진하는 순간이 왔는데 남자 형사들이 뒤로 물러나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더군요. 아, 팀장님, 그 고운 얼굴 다쳐요. 여기 오락실 안에는 죄다 깡패 새끼들이라 무서운 놈들이라고요. 우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아, 그럴까요? 그래요. 구경해 볼 테니 진입하세요. 형사들이 오락실 문을 뜯고 들어서자 조폭들이 야구방망이와 강목을 들고 활개치더군요. 몇몇 형사는 얻어맞고 쓰러졌죠. 형사들이 조폭들에게 밀리는 게 보이자 제가 나섰습니다. 한 손에는 삼단봉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깡패 양아치 새끼들아! 이것들이 감히 형사들을 때려? 니들 오늘 바지에 오줌 지리게 해주마! 아, 팀장님, 나서지 말라니까! 저리 뒤로 짜져 있으라고! 여자니까 무조건 뒤로 물러나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 그 말이 오늘로써 마지막이 될 거라 확신하고 공중으로 연속으로 점프하며 조폭들을 삼단봉은 제 주먹으로 때려 눕혔습니다. 마지막에는 돌려차기로 깡패 한 놈의 관자놀이를 맞춰서 스위치 꺼진 기계처럼 눈을 감고 쾅 소리를 내며 자빠지더군요. 제가 모든 깡패를 제압하자 남자 형사들은 그제야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력을 보여줬더니 다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여자라고 까불지 말라는 소리를 밥 먹듯이 하는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경사님, 이래도 여자 형사는 별 볼 일이 없나요? 여기 깡패 9명을 때려 눕힌 건 모두 제가 한 거예요. 당신들은 처 맞기만 했고요. 이제 좀 인정을 해주시려나? 팀장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부하 직원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까지는 바라지 않고 혓바닥이나 조심해.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들리면 니놈 혀를 내 술안주로 씹어먹을 테니까, 오케이? 저의 경고에 남자 형사들은 다들 겁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제 말 한마디면 파트로 매주를 쓰는 것도 가능해졌답니다. 이렇게 와일드하고 터프한 저도 사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정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안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남자였답니다. 형사인 제가 의사를 사귀고 있던 거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같은 사자이니 저는 비슷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열렬히 연애했답니다.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 넘어갈 때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연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형사 출신이었답니다. 강력 범죄자만 500명을 넘게 검거한 에이스 형사 출신인데다 신문에도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도 형사냐? 나도 왕년에 한가닥 했던 형사야. 너 박진주라고 들어봤냐? 박진주 형사님이요? 네, 당연하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설로 알려진 형사님이죠. 제 인생의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롤 모델? 아이고, 이거 쑥스럽네. 내가 큰 며느리의 롤 모델이라니. 어머님 설마 박진주 형사님이세요? 그래, 내가 그 전설의 박진주다. 반갑다 후배야.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격려했습니다. 충성! 박진주 선배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경이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아가, 그러지 말어. 내가 왕년에나 형사였지. 지금은 그냥 쬐깐한 할망구요. 어서 앉아라, 이쁜 내 며느리야. 그래도 될까요, 선배님? 아가, 선배는 무슨. 어머니라 불러라. 난 형사 며느리면 무조건 허락이요.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무조건 결혼하거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사람 인연은 이렇게도 연결이 되어 신기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1살 어린 시동생이 있었는데 대기업 직원에다 성격도 온순하고 외모도 엄청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거의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순둥이라서 연애를 못하고 있었죠. 이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찮은 경찰 후배가 있으면 소개팅 해주는 게 어떠냐며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시동생도 직업은 가리지 않으니 좋은 여자면 얼마든지 만나보겠다고 해서 바로 소개해줄 후배가 떠올랐습니다. 저와 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하던 2년 후배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몸도 튼튼하고 카리스마가 있어서 시동생과 만나면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연락해봤더니 예상대로 후배는 형사 생활을 하며 바빠서 연애를 못하고 있다며 바로 수락했답니다. 이에 바로 날짜를 잡고 시동생과 후배를 한자리에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자마자 눈에서 불꽃이 튀더군요. 서로에게 반한 게 확실해 보여서 저는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연애를 시작했죠. 두 사람은 1년의 연애를 한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던 후배를 동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고요.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가끔 얼굴을 보기도 했고 사건에 대해 조언이 필요하면 동서와 저는 서로를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동서가 제가 있는 강남경찰서에 발령이 나서 왔더군요.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게 되어 엄청 좋았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국밥집으로 동서를 자주 불렀습니다. 동서, 사기꾼 잡는 건 할만해? 말도 마세요. 요즘 보이스피싱범들 추적하고 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요. 핸드폰은 죄다 대포폰이고 인터넷 서버도 다 해외 주소로 떠서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요. 그리고 무슨 해킹을 그렇게 잘하던지 사이버 수사팀이 애를 먹고 있다고요. 그래도 운반책을 잡으면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그 돈 뽑으러 다니는 것들 말이야. 형님, 제가 운반책만 10명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놈들의 정체를 모른대요. 형을 깎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진짜 모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상선이 누군지 모르나 봐요.
이것들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계속 운반책을 바꿔가면서 사기치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고생이다. 내가 사기꾼을 잡아보지 못했으니 뭐라 조언을 못 해주겠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여기 강남에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답니다. 수백억을 사기친 놈들이 우리가 있는 이 강남 바닥 어딘가에 있다고요. 사이버 범죄 수사팀이랑 공조해서 꼭 잡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이것들이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강남이면 이 동네일 수도 있겠네? 저와 동서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식당 이모님이 국밥 2그릇을 쿵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자기들 밥 먹을 때는 일 얘기 좀 그만혀. 곱상한 색시들이 맨날 범인 이야기만 하고 있냐? 내 딸들이었으면 형사가 아니라 마음 편한 일을 시켰을 텐데. 이모, 오늘은 설렁탕에 고기가 왜 이렇게 적어요? 내 눈을 속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사기잖아요. 우라질 항상 주던 대로 줬거든. 주는 대로 처먹어. 아, 우리 이모 성깔은 여전하시네. 장난 좀 쳐봤어요. 오늘 국물은 어제보다 더 진하네. 이번에 들어온 사골뼈가 실해서 국물이 잘 나왔어.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라. 알았어요, 이모. 아, 이모. 이상한 전화 걸려오면 무조건 끊어버려요. 뭔가 수상하다 싶으면 보이스피싱이 확실하니까 이모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기를 당했다고요. 내가 전화 받을 새가 어딨냐? 그리고 보이스카웃인지 뭐식인지 돈이 있는 사람이나 피해 당하잖아. 나는 가진 게 쥐뿔도 없어서 느낄 것도 없다고. 통장 번호 알려줘도 빼갈 돈이 없다고. 내가 자네한테 말했었지? 아들 하나 있는 놈이 사업 말아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내가 죽기 전에 통장에 1,000만 원만 찍혀 있어도 동네 잔치를 여야겠다. 에휴, 내 발자야. 자식한테 효도는커녕 평생 뜯기고만 사네. 이 팀장, 나는 보이스피싱 당할 일 없으니까 밥이나 먹더라고. 이걸 울어야 하나 웃어야 하나. 하여튼 이모, 아무튼 국밥 잘 먹을게요. 땡큐. 유아 웰컴이다 이년아. 먹고 모자라면 말혀. 이 팀장이 우리 가게에서 팔아준 게 많으니까 무한 리필 해줄게. 식당 이모님이 다시 주방에 들어가자 저와 동서는 다시 보이스피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고령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할 거 없이 많은 피해자가 잇따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수법이 진화해서 누구나 쉽게 당한다는 말이었죠. 또 얼마 전에는 동서한테 신고하러 온 피해자 중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들으니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강력 범죄자들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것 같아 반드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그렇게 저와 동서는 각자 부서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같은 형사가 동서 지간이니 위로와 힘이 많이 되었죠. 그런데 2달 뒤에 동서가 교통사고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믿을 수 없어 병원으로 달려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병원 영안실에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오열하며 내려보고 있는 싸늘한 사람은 제 동서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팔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아직 꽃다운 나이인 동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허망한 사고로 떠나게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린 저와 식구들은 동서의 장례식을 준비했고 옷을 갈아입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시작되고 몇 시간 뒤에 동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누가 장난을 친 건가 싶어서 눈을 씻고 다시 봤더니 예약 문자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문자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제가 잘못되면 대치동 69번지로 가서 김 여사를 찾으세요. 그년이 보이스피싱의 상선이랍니다. 경찰서 내부에 공범이 있는 것 같으니 비밀로 해주시고요. 형님, 제가 형님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언니라고 한번 부를게요. 언니,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 문자를 읽고 눈물이 터져 나온 저는 장례식장 안에 있는 형사들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서 실컷 울었습니다. 동서는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생을 마감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추적하다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한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저도 잘못될 수 있으니 살짝 귀뜸해줬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아무래도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위장 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요. 제가 밝히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가, 혼자 움직이겠다고? 그러지 말고 장례마저 치르고 나랑 같이 가자. 너도 알잖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에요.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괜히 다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섣불리 나서지 않고 조사하고 지원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동서의 마지막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동서가 문자로 남겨준 대치동 69번지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도착해서 생각하기로 했죠. 1시간을 달려 대치동에 도착한 저는 번지수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평범한 주택이었는데 겉으로 봐서는 알 길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여기가 보이스피싱의 주거지인지 아닌지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실마리가 나오리라 판단했죠. 그래서 골목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담벼락을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 안으로 실내를 봤는데 이미 철수했는지 바닥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넘어가서 살펴봤는데 박스와 쓰레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던 흔적이 없는 걸 봐서는 동서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분명했죠. 저는 장갑을 끼고 버려진 물건과 집기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드러내 보니 라면 국물이 아직 딱딱하게 굳지 않은 걸 봐서는 도망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이어서 여러 잡동사니를 들춰보는데 거기서 뭔가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반지였는데 어디선가 봤던 것 같았죠. 머리를 쥐어짜내며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한 사람이 보이더군요. 저는 실소를 하고 주택에서 나와 다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단골 국밥집으로 들어가 이모에게 인사를 하고 설렁탕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이모, 힘드네요. 설렁탕 하나 주세요. 아이고, 이 팀장 아닌가? 자네 그 동서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여기 오는 형사들이 죄다 그 이야기를 해서 나도 알고 있었네. 네, 이모. 장례 치르다 말고 제 동서를 그렇게 만든 놈을 잡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네요. 일단 배부터 좀 채워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례는 치르고 움직이지. 자네 팔자도 참 딱하네. 알았어. 바로 한 그릇 말아줄 텐께 조금만 기다려. 이모님은 잠시 후 설렁탕 한 그릇을 제 앞에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위로가 필요하니 잠시 앞에 앉아주면 안 되냐고 물었어요. 이모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잠깐 앉아주실래요? 아, 그려. 이 팀장이랑 나랑 남도 아닌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어. 울고 싶으면 울어. 저는 국밥을 한 입 먹고 이모님을 쳐다봤습니다. 이모, 세상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죄 없는 사람을 사고로 위장해서 해치는 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 잡아서 족쳐야지. 되질 때까지 패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모, 저 그동안 여기서 국밥을 한 1000그릇 먹었을까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모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을까요? 형사라는 년이 사기꾼이자 무시무시한 범죄자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여, 이 팀장. 알아듣게 좀 말해봐. 저는 대치동 주택에서 가져온 옥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이모님 거잖아요. 매일 끼고 있었는데 오늘은 손가락이 허전하네요. 무엇이여? 자네는 내가 나쁜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취급받는 거 불쾌하구만? 김순자 여사님, 보이스피싱 상선 당신 맞지? 증거는 당신을 털어보면 금방 나와. 그러자 식당 이모가 억울한 표정에서 빙그레 웃는 표정으로 바꾸더군요. 제법이네. 네 동서년이 내 작업실 하나를 조사하길래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작업을 했지. 그년한테 약을 먹여서 취하는 바람에 한 방에 보냈단 말이야. 개같은. 당신 내가 긴급 체포하겠어. 당신은 묵비... 머리야. 벌써 효과가 나오는구먼.
내가 국밥에 니년 동서한테 먹인 약을 똑같이 타줬거든. 이제 슬슬 졸릴 것이여. 자네도 곧 동서 옆으로 보내줄 것이여. 이 개쌍. 저는 정신을 잃고 테이블에 얼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고 깨어났을 땐 어두운 실내였어요. 김순자, 이 미친 늙은이야. 김순자 어디 있어? 그러자 어둠 속에서 추한 얼굴이 제 눈앞에 확 다가왔습니다. 어머나, 벌써 깨어났는가? 정신력이 좋은 편이네. 자네 동서는 이틀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 말이야. 몸을 움직여 범인에게 가려고 하는데 제 몸이 의자에 묶여 있어 꼼짝을 못했답니다. 이거 뭐야? 날 어떻게 할 셈이지? 어쩌긴 뭘 어째. 네 동서년이랑 똑같이 작업해줘야지. 내가 타준 약은 검출이 안 되는 것이요. 나중에 부검해도 아무것도 발견 못한다고. 이 약 처먹고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알아서 되질 것이야. 내 동서가 당신이 범인인 걸 알게 된 순간 그렇게 만든 거야? 지금 나에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해친 거냐고? 더럽게 말 맞네. 그래, 맞다, 맞아. 이윽고 범인 뒤로 문신한 외국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를 처리하려고 들어온 모양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하다가 묶여있는 손을 풀면 반항을 하든 싸움을 하든 위기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테이프를 긁으면서 떼어내기로 했어요. 범인이자 식당 이모에게 말을 걸면서 말이죠. 이모,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이모가 왜 이런 범죄자가 된 거냐고? 뭐? 날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엄마야, 고마워라. 이년아, 내가 식당에서 일한 건 단순히 위장하려고 한 짓이었어. 보이스피싱 말고도 다른 일도 많이 했지. 난 돈이면 환장하는 년이라. 돈 되는 일은 다 맡아서 했어. 처음엔 일수, 그리고 흥신소도 하고 사람을 처리하는 일도 했지. 그리고 진짜 큰 돈을 만지고 싶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고. 어때? 이 정도면 내가 좀 멋진 년인 것 같지? 이모, 이러지 마. 이모는 좋은 사람이잖아. 매일 국밥 주고 웃어주던 이모가 진짜 모습이라고. 아니, 그건 다 쇼야. 연기한 거라고. 수백억을 사기칠 때까지 참고 한 짓이란 말이야, 이년아. 이모, 수백억 번 거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벌지 않았어? 이제 그만해. 나 이모 안 잡을 거야. 내가 좋아하던 이모로 생각하고 놓아줄 테니까 날 풀어줘. 이 팀장, 자네 히딩크 알지? 히딩크의 명언 기억하냐?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지금 내가 그래. 돈을 수백억 벌어도 아직 만족이 되지 않아. 그래, 수천억까지 사기쳐서 범죄 왕이 될 거라고. 이왕 사는 거 전설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자, 이제 니년도 저 세상에 갈 시간이다.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약 먹이고 교통사고로 보내줄게. 그 순간 저는 손목에 감긴 테이프를 손톱으로 모두 떼어냈습니다. 발목에 아직 테이프가 감겨 있었지만 주먹과 박차기로 승부를 보기로 했죠. 이모, 잠깐만. 마지막으로 이모한테 할 말이 있어. 가까이 와봐. 이년아, 무슨 짓을 하려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더냐? 아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유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줘. 참나, 이제는 갈 때도 예술적으로 가려고 하네. 그래, 좋다. 들어보자. 범인이 제 앞으로 다가와 얼굴을 가까이 디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마로 범인의 면상을 올려쳤습니다. 이 우라질년, 너 되졌어. 헤이 프렌드, 킬, 시즈, 배드걸, 잡아 족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달려드는 외국인 놈들에게 주먹질과 박치기를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 발목이 테이프로 묶여 있어서 싸우는데 큰 지장이 있더군요. 덩치 큰 흑인 놈이 제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식당 이모이자 보이스피싱 총책인 범인년의 명령으로 저를 발로 밟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어요. 몸이 아프고 지친 데다 상대가 10명이 넘으니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었죠.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What the fuck? 아! She's the monster! 괴물이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삽시간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눈을 떴더니 저의 시어머니가 눈앞에 있었답니다. 어머님? 내가 기다리라고 했잖아. 왜 혼자 움직여서 이 사달을 내고 그러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고 이 외국인 놈들은 어떻게 때려잡은 거예요? 질문이 많네. 내가 여기 온 건 네가 장례식장에서 빠져나갈 때 차 안에다 GPS를 넣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가 발이 나고 나서 바로 네 차 위치가 있는 여기에 온 거라고. 여기 국밥집 2층이다. 네가 단골로 다니던 식당의 2층이 보이스피싱범들의 본거지였더라고. 그리고 넌 내가 살아있는 전설인 거 모르니? 조금 늙었다고 이런 애송이들을 못 이길 줄 알았냐? 대답 다 했으니까 얼른 발목부터 풀어주마. 아, 그랬군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도 동서 옆으로 갔을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 외국인들 말고 한국 놈들도 꽤 많은가 봐.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 같다. 이제 너랑 나랑 둘이서 이것들 다 박살내야 해. 너 기운이 좀 남았냐? 나 혼자 처리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저 강력계 팀장 형사입니다. 제 몸은 무적이라고요. 저와 시어머니가 대화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두운 구석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식당 이모인 총책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고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말하더군요. 박 형사님, 오랜만이야. 나 기억해? 순자? 너 김순자지? 예전에 사람 해쳐서 나한테 잡힌 년. 역시 형사라 눈썰미가 좋네. 나 15년 전에 모범수로 출소해서 잘 먹고 살았어. 니년 덕분에 깜빵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범죄를 진화시켰지. 진화는 개뿔. 꼴랑 식당 주인으로 위장한 게 대단한 줄 아냐? 그리고 전화로 사기치는 게 똑똑한 줄 알지? 아니, 너는 찌질하게 안 보이는 데서 사람 뒤통수나 치는 비열한 벌레 한 마리에 불과해.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찌질하게 전화기 뒤에 숨어서 사기치는 옹색하고 변변치 않은 찐따라고요. 이모, 이제 돼지게 맞을 준비해. 그리고 감옥에 가서 벽에 똥칠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 아이고, 둘이 아주 분위기가 좋네. 곧 돼질 것들이 말이야. 지금 내 부하들이 쫙 깔렸어. 아, 경찰서에 우리 뒤를 봐주는 비리 형사가 있어서 오늘 너희 둘을 처리하면 도주를 도와줄 거야. 다른 본거지를 마련할 수 있단 말이지. 시어머니는 뻔뻔한 태도로 말하는 범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바로 날라차기로 얼굴과 가슴을 팍팍 하고 강하게 찼습니다. 이 참년, 너희들 다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다들 들어와. 위정으로 끝낼 필요 없이 이 자리에서 끝장내. 그년을 소리치자 한국 조폭들이 우르르 들어왔고 저희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 둘이 들어오더군요. 오다 가다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깡패 새끼들의 형사들까지 있네. 형사님들 나 알죠? 내 동서랑 한 팀이었지. 이 개자식들이 동서가 그렇게 되는데 일조했다 이거지? 당신들 인연한테 돈 많이 받았나 봐요? 부르면 제깍 오는 꼬봉인 거 보니까? 우리 김 여사님이 평생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주셨으니 밥값은 해야 하잖아. 두 사람 다 조용히 포기하시지. 괜히 험한 꼴 당해서 고통스럽게 가지 말라고. 비리 형사가 짓거리자 시어머니가 몸을 풀며 말했습니다. 내가 형사할 때고 꼭 저런 비리 형사들이 천지였는데 아직도 있구만. 오늘 이 범죄자들 싹 다 잡고 니들도 옷 벗고 감옥 가게 해주마. 할머니, 괜히 까불다가 큰 코 다쳐. 당신이 전설인 건 알겠는데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렇게 당당한 거야? 자기소개 끝났으면 시작하지. 며느라, 가자! 네, 어머님! 저와 시어머니는 등을 맞대고 덤벼드는 조폭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습니다. 제가 주먹 좀 쓰는 편인데 시어머니의 펀치를 보니 어마무시하더군요. 할머니가 아니라 20대 복싱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답니다. 여하튼 조폭들과 형사들을 패주는 과정에서 저와 시어머니도 조금 다쳤어요. 나중에는 너무 지쳐서
숨을 크게 쉬며 헛손질을 했답니다. 그러자 식당 이모년이 깔깔 웃더군요. 이게 다야? 두 년이 나대더니 별거 없네. 그런데 어쩌냐? 밑에 내 부하들이 또 왔는데 이제 진짜로 작별 인사해야겠네. 잘 가라 박 형사, 이 팀장. 야, 이 멍청한 년아. 내가 싸우는 동안 가만히 있던 것 같냐? 벌써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지원 요청했거든?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 안 들려? 지금 내 동료들이 들이닥쳐서 네 부하들을 하나하나 체포하고 있다고. 이모님, 순자야. 넌 이제 인생 종쳤어. 사기친 돈 추적해서 몰수당할 거고 감옥에 가서 평생 썩을 거야. 잠깐, 먼저 니년한테 복수를 해줘야지. 내 동서를 해쳤으니 좀 패줘야겠어. 이리 와! 총책은 아래층에서 형사들이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 인상을 구기더니 저에게 말로 하자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잠깐! 이 팀장! 이러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청개구리야.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거든. 내 동서를 해친 니년을 내가 제대로 손봐줘야겠으니까 이리 와! 어서 오란 말이야! 저는 있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날라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은 이모년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창가에서 밖으로 떨어졌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바로 창가 앞에 서서 어떻게 됐는지 구경했답니다. 아가 여기 2층이야. 걱정하지 마라. 저는 지금 일어났네요. 쩔뚝대면서 도망가려나 봐요. 저쪽에 형사들이 있잖니. 아, 그러네요. 이제 잡혔네요. 이제 우리 둘째 며느리가 편히 눈 감겠지. 아마도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새애기 너야말로 고생했지. 얼른 병원부터 가자. 제가 지원 요청해서 온 형사들은 보이스피싱 사기꾼 모두를 체포했습니다. 비리 형사도 바로 파면당하고 큰 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죠. 총책인 김순자는 체포돼서 해외 계좌로 넣어둔 돈을 모두 압수당했어요.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게 되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죠. 저는 동서가 안치된 낙골당에 가서 이제 편히 눈 감으라고 전해줬어요. 저에게 보내준 문자 덕분에 범인을 잡았다고 알려주었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게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즐겁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읊조리고 돌아왔답니다. 이후 저는 그대로 강력반 팀장으로 계속해서 범인을 잡는 형사로 지냈고 남편은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답니다. 서로 바빠서 집에서 만나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 어느 날 스치듯 한 번에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분홍색이 어울리는 아기라고 알려주었고 저와 남편은 아이 방을 공주님 방으로 꾸몄답니다. 그리고 저는 휴직을 내고 태교에 전념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시어머니가 키워주신다고 해서 1년 뒤에 복직할 계획이었죠. 이듬해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정말이지 천사가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저와 남편,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딸의 이름을 뭐라 지을지 의논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예쁜 이름이 하나 생각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서방님, 우리 딸 이름을 박민주로 짓는 게 어때요? 민주. 그러자 시동생이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형수님, 제 처의 이름으로 짓겠다고요? 네, 제 딸은 동서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에요. 그게 아니면 동서가 환생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민주로 하고 싶어요. 다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 딸 이름은 박민주로 정하겠습니다. 땅땅땅. 다들 제가 지은 딸의 이름이 좋다며 동의해서 동서의 이름을 매일 부르며 딸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제 동서가 제 마음을 알아주겠죠? 그리고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부디 하늘에 있는 제 동서 민주에게 명복을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